돈이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10가지 습관. 왜 어떤 사람은 벌어도 항상 비어 있을까? 분명히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보다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수입도 아주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장은 늘 비슷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스쳤다가 사라집니다. 월급날은 안도감이 있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더 벌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구조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돈이 떠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0가지 습관을 하나씩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 몇 가지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지금이 방향을 바꿀 가장 좋은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수입이 늘면 생활을 즉시 올립니다. 월급이 오르는 순간 기쁨과 함께 소비 계획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써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나에게 투자해도 되지. 그리고 고정 지출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량, 더 많은 구독 서비스, 더 잦은 외식. 문제는 수입은 변동될 수 있지만 고정 지출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활 수준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수입이 늘어도 남는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수입 증가를 소비 확장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수입 증가를 축적 가속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몇 년 뒤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둘째, 지출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충은 알아. 이번 달엔 많이 안 썼어. 하지만 막상 숫자로 정리해보면 예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대략 안다는 것은 사실상 모른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패턴이 보이지 않으면 조정도 불가능합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지출을 감각으로 판단합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지출을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작은 금액이 반복되면 큰 구조가 됩니다. 그 반복을 보지 못하면 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셋째, 감정 소비가 잦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늘은 좀 써도 되지. 기분이 좋으면 기념으로 하나쯤, 보상을 이유로 지출을 정당화합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지출은 누적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감정 소비는 고정 지출처럼 작동합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는 순간 통장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소비 후 후회를 반복합니다. 이 반복은 자기 통제력에 대한 신뢰를 낮춥니다. 신뢰가 낮아지면 더 큰 금액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돈은 기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넷째, 단기 이익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번 기회는 다르다. 이번엔 진짜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이야기, 빠른 성공 사례, 남들이 다 한다는 투자. 기준이 없으면 모든 정보가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 없이 들어간 돈은 구조 없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수익에 먼저 반응합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위험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격차를 만듭니다. 다섯째, 남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SNS 속 타인의 소비, 지인의 투자 성과, 주변의 생활 수준, 비교는 조급함을 만듭니다. 조급함은 무리한 소비와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돈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관리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기준이 되면 돈은 증명의 수단이 됩니다. 증명하려는 소비는 대부분 오래 남지 않습니다. 여섯째, 이번 달만 괜찮으면 된다는 사고를 반복합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장기 설계가 아니라 단기 버티기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만 막으면 된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다. 이번 달 보너스가 들어오면 해결된다. 이 사고는 겉보기에는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점검하지 않고 그때그때 대응만 하면 통장은 늘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고정 지출이 과한지, 수입 구조가 단일한지, 지출 비율이 적절한지 이 질문 없이 버티기만 반복하면 돈은 쌓이지 않습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단기 위기를 넘기는 동시에 구조를 조정합니다. 고정비를 낮추고 자동 저축을 만들고 지출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일곱째, 고정 지출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월세, 통신비, 구독 서비스, 보험, 할부금 이 모든 고정 지출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한번 설정된 고정 지출을 거의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래 내는 거니까, 다들 이 정도는 쓰니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 구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고정 지출은 생활 수준의 무게입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수입이 늘어도 자유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고정 지출을 습관처럼 유지합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구조를 점검합니다. 더 저렴한 대안은 없는지, 불필요한 구독은 없는지, 중복된 보험은 없는지, 작은 조정이 반복되면 연간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고정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수입이 늘어도 체감은 없습니다. 여덟째, 돈을 쓰고 나서 생각합니다. 충동이 먼저이고 분석이 나중입니다. 구매 버튼을 누른 뒤 괜히 샀나? 투자를 한 뒤 조금 더 알아볼 걸. 이 패턴이 반복되면 후회가 쌓입니다. 후회는 자존감을 낮춥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더 큰 금액을 다룰 때 불안이 커집니다. 결국 돈과의 관계가 긴장 상태로 유지됩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순서를 바꿉니다. 생각이 먼저이고 행동이 나중입니다. 소비 전 10초, 투자 전 하루, 결정 전 비교. 이 작은 차이가 실수 확률을 크게 낮춥니다. 돈은 실수의 빈도를 줄이는 사람에게 더 오래 머뭅니다. 아홉째, 수입 구조를 하나에만 의존합니다. 한 곳에서 들어오는 월급, 하나의 거래처, 단일한 수익원. 이 구조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위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흐름이 끊깁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수입이 들어올 때는 안심하고 끊기면 당황합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작더라도 여러 갈래를 만듭니다. 부수입, 기술 기반 수익, 작은 투자 수익.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로가 여러 개라는 사실 자체가 위험을 낮춥니다. 수입이 다각화되면 의사결정이 안정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내린 선택은 대체로 더 정확합니다. 열째,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착각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크게. 그러다 보면 생활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멀어지고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다시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돈은 남지 않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선택권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돈은 계속 흩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돈이 떠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입니다. 이 중 몇 가지가 겹쳐 보인다면 지금이 구조를 바꿀 시점입니다. 다음 35에서는 이 습관을 끊고 돈이 남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법을 더 깊고 길게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10가지 습관은 단순한 행동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결심합니다. 이번 달부터 아껴야지. 이번 달부터 기록해야지. 이번 달부터 소비 줄여야지.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 바꾸려고 했지 구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자동 분리입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남으면 저축합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먼저 분리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옮겨두는 구조,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분리하는 구조, 투자 자금을 따로 두는 구조, 이 자동 분리가 핵심입니다. 의지에 맡기면 항상 흔들립니다. 구조에 맡기면 지속됩니다. 돈은 의지보다 구조를 따릅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고정 지출 리셋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도 체감이 없는 이유는 고정 지출이 이미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구독 서비스는 늘어나고 보험은 중복되고 할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벌어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고정 지출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말 필요한가? 더 저렴한 대안은 없는가?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없는가? 이 리셋만 해도 연간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늘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지출의 이유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썼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필요 때문이었는지, 습관 때문이었는지, 이 기록을 몇 달만 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나는 피곤하면 배달을 시키는구나. 나는 불안하면 쇼핑을 하는구나. 나는 남과 비교하면 소비가 늘어나는구나. 패턴을 아는 순간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통제는 억지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전환점은 속도보다 지속입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빠른 기회를 줬습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오래 버틸 구조를 만듭니다. 높은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 단기 차익보다 장기 축적, 복리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중간에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람만이 결국 자산을 키웁니다. 다섯 번째 전환점은 비교를 끊는 것입니다. 비교는 소비를 자극합니다. SNS 속 여행, 지인의 투자 성공, 주변의 생활 수준, 이 비교는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유도합니다. 돈은 증명하려는 사람에게 붙지 않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내 기준을 세우는 순간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돈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까? 돈은 쫓으면 도망가고 관리하면 머뭅니다. 지금 통장이 비어 있다면 수입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구조가 바뀌면 결과는 시간이 해결합니다.
돈이 떠나는 구조를 끊었다면 다음 단계는 돈이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약은 하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것과 키우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첫째, 지출 통제. 둘째, 수입 확장. 셋째, 자산 증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갈 때 비로소 통장이 두꺼워집니다. 먼저 지출 통제는 억지 절약이 아닙니다. 생활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외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외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소비를 줄이고 계획된 소비는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억지 절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도된 소비는 지속됩니다. 지출을 줄이는 목적은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째, 수입 확장은 위험한 도박이 아닙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본업을 단단히 하면서 작은 확장을 시도합니다. 기술을 하나 더 배우고 작은 부수입을 만들고 자기 역량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통로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입 통로가 2개가 되면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3개가 되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택지가 생기면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심리적 안정이 자산을 지켜줍니다. 셋째, 자산 증식은 이해한 것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움직입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이해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고 감당 못할 리스크를 지지 않고 빚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가는 대신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복리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만 작동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얼마 벌었는가에 집중합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얼마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유지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 지속 가능한 소비, 지속 가능한 투자.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자산은 서서히 커집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감정의 진폭입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수익이 나면 흥분하고 손실이 나면 불안해합니다. 이 감정의 진폭이 클수록 결정은 흔들립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감정의 폭이 작습니다. 수익이 나도 과장하지 않고 손실이 나도 과민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리스크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를 계산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사람이 결국 자산을 늘립니다. 이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들어와서 남는 구조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큰 수입이 없어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 분리, 고정비 점검, 소비 기록, 리스크 계산. 이 4가지만 반복해도 1년 뒤 통장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중간에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짐합니다. 기록도 하고 자동 저축도 만들고 지출도 줄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느슨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돈은 노력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운동처럼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결과가 느리면 포기합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결과가 느려도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3년 뒤, 5년 뒤 완전히 다른 숫자를 만듭니다. 부의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빠르게 벌었다가 빠르게 잃는 사람은 많습니다. 느리게 쌓았다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돈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자기 인식입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돈 관리가 약해. 나는 숫자에 약해. 나는 투자 체질이 아니야. 이 말은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믿는 정체성에 맞게 행동합니다. 반면 돈이 남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작은 언어의 차이가 행동을 바꿉니다. 행동이 바뀌면 구조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은 능력보다 태도를 봅니다. 수입이 적어도 태도가 단단하면 자산은 쌓입니다. 수입이 많아도 태도가 흔들리면 자산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를 버는지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지금 통장이 가볍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돈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소비를 관리하는가 아니면 감정에 반응하는가? 나는 지금 비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돈은 특별한 사람에게 붙지 않습니다. 특별한 결정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오늘 소비 전 10초 멈추는 사람, 오늘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사람, 오늘 고정비를 점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붙습니다. 작은 선택이 체질을 만들고 체질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자산을 만듭니다. 3년 뒤, 5년 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았어? 언제 그렇게 늘렸어? 그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돈은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숫자로 드러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